중동과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세 번째 방문국이자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공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G20 참석을 계기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지평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주요 일정을 정인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이 탄 공군 1호기가 남아공 정부 측 인사들의 환대를 받으며 오늘 새벽 요하네스버그 탐보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세계 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 G20 정상회의 3개 세션에 참여해 포용적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등을 논의합니다. 경주 에이펙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던 관련 비전들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에서 정책 협의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다자무역 체제 복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G20 기간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우방국들과 첫 양자회담도 열어 양국 간 협력 증진에도 나섭니다. 우리나라와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와 호주 등 중견국 협의체인 이른바 믹타 정상 간 회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의장국인 우리의 주도로 정상회동을 개최하여 다자주의 강화와 국제협력 촉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중러 등 주요국 정상이 잇따라 불참하는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이 G20에 공을 들이는 건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다변화 필요성을 고려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 G20을 활용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다자 외교 무대인 G20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는 24일부터는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초기 수사 결과를 두고 질책하기 시작한 게 권력 남용 범죄의 발단이라고 봤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재작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마디는 특검의 출범 계기가 됐습니다. 최상병이 작전 중 숨진 뒤 해병대 수사단이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책임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보고가 윗선에 차례로 올라갔지만 수사 결과가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여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에 강한 질책을 했고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넘는 수사기간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130회가량 조사를 이어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와 재조사에 관여한 국방부 실무진까지 포함됐습니다.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박정훈 대령의 보직을 해임하고 보복성 항명 수사를 벌인 관계자도 모두 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특검이 박 대령의 1심 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군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와 공소권 남용이 있었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배경인 구명로비 의혹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오는 2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외압과 얽혀있는 다른 여러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명품 브랜드 로저 BBA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그제 서울 논현동에 있는 로저 BBA 한국 본사와 서울의 한 백화점을 압수수색해 구매자 명단과 구매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 아내가 재작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건넨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의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김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밤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압수수색 도중 도주했다 붙잡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김건희 특검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가 조작 사건 피의자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 씨는 주가 조작 시기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한 또 다른 주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상당 부분이 중계되는 내란 재판에서 흔히 법정에서 보기 힘든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가 하면 증인이 피고인 측 변호인을 직접 다그치는 모습도 등장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서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재판장은 처음 보는 장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합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불청객 취급을 받은 증인의 변호인은 법원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감치될 뻔했는데 누구십니까? 거부를 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인적사항 미비로 풀려나고 나선 재판부를 향해 맹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엄중히 보고 있다며 입장을 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 이놈은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유색을 떨더라고요.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신문하는 변호인들을 오히려 다그치면서 변호인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증인이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현재에서 그러셨는데 증인이 오늘 여기서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변호사는 당시 원래 국정원에 있는 모든 문건은 반출되지 않도록 돼 있는데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건을 헌재의 증거로 제출하시면서 증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증언을 유도하신 건 아닙니까? 신문을 오히려 내가 당한 것 같다며 혀를 내두르기도 합니다. 무슨 정보를 입수하냐고요, 공첩사에서? 계엄이 왜 발표됐고? 예, 알겠습니다. 자꾸 제가 신문을 맡은 것 같았어. 네. 역시 훌륭한 블랙. 다만 최대 사형에 이르는 내란죄를 다루는 재판에서 희화화될 일들이 잇따르는 건 결코 가볍게 웃어넘길 일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2.3 비상계엄 전후 공직자들의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가 부처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3주간 조사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제보 창구를 운영하는데 정부는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끝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낼 헌법 존중 TF는 국무총리실이 총괄합니다. 총리실 자체 조사와 49개 행정기관별 조사를 관리할 20명을 차출했고 민간 자문위원 4명을 위촉했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단엔 계엄에 직접 동원된 군과 경찰 분야 전문가를 포함했다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조사를 진행할 기관별 TF도 각각 구성을 마쳤습니다. 검찰, 경찰 등과 12개 집중점검 기관으로 묶인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와 6회 공군 감찰 기능을 합쳐 50여 명 규모로 조직을 꾸렸습니다. 계엄 이후 자체적으로 진행해온 내부 감사를 토대로 12.3 전후 10개월간 사전 모의와 실행, 사후 정당화와 은폐의 일조한 행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아주 컴팩트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과 준수한 하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우선 다음 달 12일까지는 기관별로 조사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내란 행위 제보 창구가 운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말까지 감사에 준하는 대면 서면 조사를 끝내고 설 연휴 전엔 불법 행위 가담이 드러난 공직자를 징계하는 등 인사를 단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안정이 TF의 목적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사회를 향해선 무분별한 투선은 가려내고 휴대전화 같은 디지털 장비는 당사자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9입니다. 본격 활동을 앞둔 정부의 헌법 존중 TF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초석이 될 거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마다 반복되는 공무원 줄 세우기를 끊어내야 한다며 이른바 김문기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전두환 때보다 야만적인 발상이라며 헌법 존중이 아닌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라고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일찌감치 공무원 사찰 등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공무원 성실행정면책법, 이른바 김문기법 입법도 예고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사회에 피바람이 부는 일이 없도록 업무상 행한 일에 대해선 죄를 묻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 당시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이름을 빌려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이 법은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입니다. 개혁신당도 공무원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람하고 인사조처로 협박하거나 동료의 고발을 유도하는 건 숙청의 도구이자 소리 없는 계엄이라고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계엄 때 공직사회가 위헌적 명령에 휘둘렸는지 규명하는 건 책임 행정의 기본이라며 공무원 줄 세우기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이를 내란몰이로 치부하는 건 그저 국민의힘의 위험한 인식 수준을 보여줄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김문기법을 두고는 유족의 아픔은 외면한 오로지 정치 공세를 위한 횡포라 규정하며 입법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를 내란몰이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외면하는 행태입니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벌써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첫 발을 떼기 전부터 여야 신경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TF 활동으로 인물과 행적이 특정된다면 내란 청산 주장도 내란몰이 반박도 더 불붙을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6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재판이 2심과 3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도 꽤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두고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은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회의장을 봉쇄하고 국회의안과를 점령했습니다. 사개특위위원인 바른미래당 최희배 전 의원을 6시간가량 의원실에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쪽에 연락을 해서 감금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진짜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무려 6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수와 증인 수가 많았고 영상 파일이 300여 개나 되는 등 증거도 방대해 재판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의정활동을 핑계삼아 공판에 불출석하는 일이 자주 벌어진 점도 재판이 지연된 이유로 꼽힙니다. 실제 지난 5월에 열린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26명 중 단 5명만 출석했습니다. 일부가 불출석을 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번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이 증인신문 절차를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모두 유죄를 선고했지만 검찰 구형보다는 대체로 낮은 형량이었습니다.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 6명 중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업무 수행 과정 중에서 발생한 거니까 좀 선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정치적인 고려도 좀 했던 것 같고요.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구체적인 항소 여부는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 2심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판이 또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피고인이 워낙 많고 또 피고인들이 대부분 정치인이고 재판은 지연될 거예요. 한 2년 이상은 걸릴 겁니다.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 최종 확정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여전히 예단하기 어렵지만 꽤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배관 청소 작업을 하다가 가스를 들이마신 노동자들이 위중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잇따른 중대재해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포항제철소에서 가스를 마시고 심정지를 일으킨 노동자는 모두 3명입니다. 심장박동이 돌아오는 등 회복 중이지만 위독한 상태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은 이들이 배관 찌꺼기 청소 작업을 하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장소가 천장이 없고 외부로 개방된 공간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가스에 노출되지 않고서는 여러 명이 중독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경찰도 어디서 어떻게 대량의 가스가 나왔는지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장 CCTV와 작업 기록을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합동 감식을 통해 원인 규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수등 관계기관과 일정 조율한 다음에 사고 원인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 분석을 통해서 위법 사항이 있다면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이번 사고 보름 전에도 불산으로 추정되는 가스 중독 사고가 나 1명이 숨졌습니다. 포스코그룹 전체로도 올해만 노동자 7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랐습니다. 여론의 질타가 커지자 포스코는 사과문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동열 포항제철소장을 해임하고 이희근 사장이 직접 제철소장을 겸임하며 후속 대책을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승객 246명이 탄 여객선 좌초 사고 당시 선원들의 부주의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며 딴짓하던 1등 항해사는 불과 사고 13초 전에서야 방향 전환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해경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선체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대형 여객선. 당시 조타실에 있던 1등 항해사는 휴대전화로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방향 전환 시점을 놓쳤고 그대로 족도에 좌초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선장 또는 항해사의 과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항해 기록 장치인 VDR을 확보해 분석한 해경은 좌초되기 불과 13초 전에서야 1등 항해사가 조타수에게 방향 전환을 지시하는 음성을 확인했습니다. 뒤늦게 진로를 바꿔보려 했지만 족도에 너무 가까이 근접해버려서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변칙점을 인식을 못한 거죠. 딴 거 잠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기로 막 약 100m 정도 전방에서 본인이 인식을 한 걸로. 1등 항해사와 함께 긴급 체포된 조타수는 해경에서 당시 나침반을 보고 있었고 전방 견시 역할은 1등 항해사 업무라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사고로 30여 명이 다치게 된 데는 이들 1등 항해사와 조타수의 책임이 크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은 사고가 일어났던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해경은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우고 선장실에서 쉬던 선장도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목포 광역 VTS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 관제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는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충남 천안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이 사고 발생 엿새 만에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붕괴 위험성 등으로 내부 진입을 하지 못했지만 CCTV 분석을 통해 건물 3층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감식 반원들이 불에 탄 철제 구조물들을 가리키며 의견을 나눕니다. 잿더미로 변한 현장을 건물 밖에서 둘러보며 카메라로 증거도 수집합니다. 천안 물류센터에 불이 난 지 엿새 만에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7개 기관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성이 크고 주변 온도가 높아 감식 반원들의 내부 진입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건물 진입이 어렵자 발화 추정 지점에 드론을 투입해 정밀 촬영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장비 문제로 외부 촬영만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발화 당시 CCTV를 토대로 건물 3층 끝에 있던 선반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꽃 주변으로 컴퓨터와 전등이 보였다며 전기적 요인에 따른 발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3층에는 아래층과 연결되는 하역장이 있어 발화 지점을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라고 단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전기적인 요소는 그거가 있었어요. 컴퓨터 작동할 수 있는 전기 전화하고 그리고 전등. 이번 화재로 물류센터에 있던 의류와 신발 등 1,100만 점과 건물이 모두 불에 탔고 인근 공장들은 전기 공급이 끊기는 피해를 봤습니다. 공장과 창고 등 7곳에 대한 긴급 복구가 마무리됐지만 아직도 분진과 매캐한 연기가 계속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경비원 등 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잔해물도 확보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지난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여성들이 잇따라 살해된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20년 만에 특정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범행 당시 60대였던 장모 씨를 특정해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5년 6월과 11월 각각 20대와 40대 여성을 남치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넣은 채 인근 주택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건물 관리인이었던 장 씨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1층 문이 잠겨 있으니 지하를 통해 나가도록 도와주겠다며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가을 첫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됐던 강원 인제 산불이 17시간 만에 모두 진화됐습니다. 산림청은 어제 오전 10시 30분을 기준으로 인제군 기린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완전히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오후 5시 29분쯤 발생한 산불은 영향구역이 10헥타르를 넘어가면서 밤 10시에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밤사이에는 헬기 투입이 어려워 진화율이 68%에 머물렀지만 해가 뜨자마자 헬기 30대를 투입해 주불 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산림 36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으며 산불 발생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열게 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미국이 행사 참석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불참 입장을 번복해 참석할 뜻을 밝혔다고 남아공 대통령이 말했는데 백악관 대변인은 거짓 주장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South Africa shouldn't even be in the G's anymore because what's happened there is bad. I'm not going. I told them I'm not going. I'm not going to represent our country there. It shouldn't be there.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불참을 밝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남아공이 백인을 박해해왔고 이번 회의에서 반미주의를 담은 의제를 다루려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월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앞에서 백인 농부 학살 의혹을 담은 영상을 틀며 회담장을 얼어붙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라마포사 대통령은 회의 개막 직전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We have received notice from the United States, a notice which we are still in discussions with them over, about a change of mind, about participating.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반감에도 미국 대표단이 참석할 경우 개최국 남아공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에 대해 거짓 주장이라며 거칠게 반박했습니다. 내년도 정상회의 개최국 자격으로 주 남아공 대사 대리가 폐회식에 참석할 뿐이란 겁니다. I saw the South African president running his mouth a little bit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arlier today, and that language is not appreciated. They are not there to participate in official talks, despite what the South African president is falsely claiming. 미국은 회의 불참뿐 아니라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성명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 정부는 개발도상국 부채 감축과 전 세계적인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의 정상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껄끄러운 관계가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회의에 남아공 대통령을 초청할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새 종전안의 수용 시한은 오는 27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이 마련한 28개 조항에 우크라이나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 동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외신들은 미국이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평화 계획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했고 이 계획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통제하지 않고 있는 돈바스 영토를 양보하고 철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종전 구상을 통보받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에 직면했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는 존엄성을 잃거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시한 28개 조항을 받아들이거나 아주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2년에 배치된 뒤 34년간 우리 바닷속을 지켰던 장보고함이 임무를 마치는 마지막 항해를 했습니다. 장보고함 도입 이후 국산 잠수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최근엔 3,600톤급 첫 국산 잠수함도 진수됐는데요. 이제는 핵추진 잠수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잠수함 장보고함이 임무를 끝내는 마지막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3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1,200톤급의 장보고함은 아직도 위용을 자랑합니다. 지구둘레 15바퀴가 넘는 63만 3천 킬로미터를 항해했고 환태평양 훈련과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 등 주요 해외 훈련에 모두 참가했습니다. 장보고함의 마지막 가는 길엔 당시 초대 함장도 함께해 역사적 의미를 기렸습니다. 미지의 세계였던 대한민국 바닷속을 개척한 해행의 개척자 장보고함이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장보고함이 도입된 1992년 이전 우리나라는 단 한 척의 잠수함도 없었습니다. 당시 25척의 잠수함을 보유했던 북한에 비해 절대적 열세였는데 장보고함을 도입하며 격차를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국산 잠수함 개발에 나선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3,000톤급 첫 국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진수시켰고 최근엔 10개의 탄도미사일 발사관을 갖추며 몸집을 더 키운 3,600톤급 장영실함도 진수했습니다. 우리 잠수함 부대원들은 장보고함의 개척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침묵의 수호자로서 주어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겠습니다. 7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한 북한에 비해 아직은 수적으로 열세지만 이제는 디젤 잠수함을 넘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 8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피가 3,80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코스피는 2.4% 내린 채 출발해 3.8%까지 낙폭이 커지면서 어제 3,853으로 마감했고 삼성전자가 5.8% 내린 94,800원, SK하이닉스는 8.8% 내린 52만 1,0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2조 8천억 원, 삼성전자도 8천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도 2.8% 내린 채 출발해 3.1% 내린 863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거세지며 원달러 환율은 7개월여 만에 1,470원대로 급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75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디카페인 커피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중시하는 흐름과 맞물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건데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카페인 제거 표시 기준과 가격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5개국 3,9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 서울 카페쇼. 올해는 특히 디카페인 커피를 찾는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인 약한 나한테도 좀 좋겠다 싶어가지고. 수면과 건강을 중시하는 분위기에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디카페인 원두 수입량은 지난해 7,000톤을 넘기며 6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스타벅스에서는 10월까지 벌써 3,200만 잔 이상이 팔렸고 투썸 역시 30% 이상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급속히 커지는 시장인 만큼 한계도 분명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과 달리 카페인 90% 이상만 제거하면 디카페인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잔류 함량을 정확히 알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은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식약처는 잔류 카페인 0.1% 이하, 사실상 99% 이상을 제거하도록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카페인의 또 다른 한계는 바로 맛입니다. 이 카페인 추출 과정에서 화학용품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미가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인데요. 제가 직접 마셔보겠습니다. 끝맛이 약간 다른 것도 같습니다. 향미 손실 극복을 위해서는 화학약품을 배제한 공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없이 물로 순수하게 클린 디카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상두에서 나는 향과 맛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그러나 공정이 복잡해지면 가격 부담이 커지고 더구나 최근 환율 상승까지 겹치며 가격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가격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 사용 중 화상과 피부 손상 사례가 증가해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다리와 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피해 정보가 총 205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3건이 화상이었고 44건은 피부 손상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전지로만 작동해서 안전기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제품 등 10개를 조사한 결과 최고 온도 안전 기준은 모두 충족했지만 저온 화상 예방 표시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조만간 닥쳐올 텐데요. 우리 밥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김치를 준비하는 김장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지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배춧잎 사이사이로 새빨간 양념이 스며듭니다. 집에서 가져온 굴이나 젓갈을 더해 내 입맛에 맞는 우리 집 김치를 완성합니다. 현장에는 위생모와 앞치마, 대야 등이 모두 준비됐는데 절인 배추와 양념만 받으면 바로 김장을 시작할 수 있어 편하다는 반응입니다. 1년 먹을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면 아무래도 준비할 것도 많고 집도 어질러지고 그래서 나와서 하는 게 훨씬. 배추와 고추 등 주요 재료들은 모두 임실에서 재배한 지역 농산물.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현장을 찾은 시민도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늦을까 봐 일찍 왔어요. 진짜 맛있었대요, 작년에. 먹은 사람들. 김장을 끝낸 참가자들은 잠시 자리를 옮겨 따뜻한 음식으로 추위를 달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는 방금 버무린 김치와 함께 막 삶아낸 부드러운 수육도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완성된 김치를 용기에 옮겨 담는 손길도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김치는 칼을 낸 맛이 없어가지고 옛날 엄마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찢어가지고 버무려서 굴이랑 넣고 그 기분을 내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수육이라. 절인 배추와 양념은 사전 예약을 통해 택배로 받아보거나 현장에서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은 임실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은 오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흥행과 평단의 호평을 모두 잡았던 인기 애니메이션 주토피아가 9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주춤한 할리우드 영화 흥행세를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개봉 영화 김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Sorry, could you show me that clip again? Wasn't wearing my glasses. 최고의 콤비 주디와 닉이 또 한 번 만났습니다. 각양각색 동물들이 살아가는 도시 주토피아에서 귀여운 캐릭터들이 만드는 유쾌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번엔 주토피아 세계관이 파충류 캐릭터까지 확장됐습니다. 디즈니 애니에서 주로 악역으로 등장하던 뱀을 새롭게 그리며 공존과 편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Snakes aren't the bad guys. I have to set things right. And when I do, my family will finally be able to come home. 어머니, 나 혼자 두고 가지 맙소. 아맹에도 회생이 두고 난 못 갖고다. 20대 애녀가 생이별하게 된 딸을 찾아 나섭니다. 추위에도 꺾이지 않는 꽃, 한란 같은 모녀의 여정을 따라가며 제주 4.3 사건의 상처를 들여다봅니다. 배우 김양기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20대 엄마 역할에 도전했습니다. 4.3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인물이 겪었을 만한 감정들에 대한 서사가 표현이 잘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암 환자 하나가 저주제에 빠져 죽었는데 자살 같아.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둘러싼 스릴러 영화입니다. 사망사고를 두고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손해사정사와 비밀을 안고 있는 보험 수익자, 두 인물을 중심으로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믿음이라는 이 감정이 사랑에 의한 믿음인지 두려움에 의한 믿음인지가 계속 헷갈려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객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인물 같았어요. YTN 김승환입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이지만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유의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5도, 대구가 16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많게는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날이 건조합니다. 특히 동해안은 일주일 넘게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0.3도, 그리고 창원이 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청주 16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고 이후에는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